네, 이번 선은 대표 해외 수출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대체 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오랜만에 달린 남자 순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AI 관련한 심층 자료를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 순달람이 대충 하는 것을 싫어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8월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9월 중순인데요. 다행스럽게도 9월의 증시 상황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는 다소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소매 판매 같은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정말 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 심리가 다시 고개를 바짝 들고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시금 고개를 든 증시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오늘은 클래식하게 또 한 번 순위를 준비 여기 있습니다. 자, 9월 나스닥 100 기준 상승률 상위 종목 여기 있고요. 자, 1위부터 10위 밑에까지 보시면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들 보이시죠? 가장 여기 먼저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였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제조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나란히 수익권을 보였습니다. 9월 등락률이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공유 숙박 업체인 여기 3위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또 3위를 기록했고요. 그 밑으로는 테슬라도 있고 메타도 있고 아마존 이렇게 빅테크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위 포티넷이라고 사이버 보안 종목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 순위에는 없지만 포티넷 바로 밑에 11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테마가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AI 시대는 곧 클라우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시대에서 반드시 강화돼야 되고 또 챙겨가야 할 부분이 바로 보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쪽에서 순달람이 콕 집어서 한번 달려나갈 종목은요. 바로 여기 3위에 있는데 순달람이 참 애용하는 에어비앤비로 한번 이쪽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비앤비 올해 주가 상황부터 여기서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상징 컬러가 바로 분홍색이거든요. 여기서 좀 빨갛게 보이는데 분홍색입니다. 여기 저만치 홀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올해 거의 70%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AI 테마로 엄청 올랐던 엔비디아나 메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상승은 놀라울 수치인데요. AI 종목이 아님에도 이런 상승을 보였다는 것에서 분명히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편 비교지수인 S&P 500은 올해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지수로서 제가 ETF 두 개를 함께 갖고 와봤거든요. 먼저 Away라고 불리는 여행 ETF가 있고요. 그리고 BEDZ, 그러니까 베드즈라고 해서 호텔 체인들을 모아둔 ETF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6.6%, 10% 정도만 상승을 했으니까요. 여행과 숙박과 관련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에어비앤비가 유독 올해 많이 올랐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순달람과 함께 그 이유를, 근거를 찾아서 한번 달려가 보시죠. 가장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이제 예스러운 단어까지 되어버렸잖아요.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은 병원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행 산업은 계속해서 순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팬데믹이 시작되고 또 끝난 이후에 여행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건데요. 미국 여행자의 35% 정도는 팬데믹 이후에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여행의 의미가 더 각별해졌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7%의 미국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3번 이상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월 동안 미국 성인 인구 중에서 국내 여행을 얼마나 갔다 왔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가 몇 억씩 하잖아요. 꽤 많은데 이 1%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1%가 늘어나는 게 몇백만 명씩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이거 보실게요. 이것은 연도별로
미국 안에 호텔 이용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난 건데요. 이미 작년에 1억 4,9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호텔에서 머물렀었고요. 여기서 핵심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 여기 2019년보다 이 숫자가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5,40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투어리즘에 대한 수요는 이제 코로나라는 역경을 넘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껏 말하는 부분은 에어비앤비의 매출의 호조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숙박료가 낮아지고 있고 이것은 곧 에어비앤비의 마진 하락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 이거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평균 일간 숙박료가 올해 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일간 숙박료는 영어로 Average Daily Rate라고 해서 줄여서 ADR로 편하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 ADR이 낮아지면 에어비앤비도 가져가는 수수료 금액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숙박에 얼만큼 돈을 더 썼느냐 그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회색 선이 1인당 호텔 숙박 요금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분홍색 선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휴가용 숙박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둘이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 이게 벌어지고 있죠, 격차가요. 그리고 실제로도 에어비앤비의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이 ADR은 지난 2분기에 4%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호텔 업계는 최대 10%까지 증가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보다 에어비앤비에 지출되는 요금이 비교적 잘 안 늘어나네, 증가하지 않네, 성장 정체가 결국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이들의 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쟁력은 결국 저렴한 요금에서 나오죠. 저도 해외여행을 할 때 에어비앤비를 선택하는 이유가 호텔과는 다른 경험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었거든요. 만약 저렴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과 이렇게 숙박 요금이 계속 아까처럼 벌어진다는 것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높은 비용 통제력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전통적인 호텔 업체와 에어비앤비의 가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에어비앤비가 호텔들로부터 뺏어올 점유율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CEO입니다. 네, 이분 잘생겼죠? 그러게요. 호텔들의 파이를 계속해서 에어비앤비가 파먹을 거라는 건데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브라이언 체스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 1달러를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호텔에는 10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텔 업계가 차지하는 영역이 여전히 10배 더 크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잠재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호텔과의 경쟁과 그 전리품을 에어비앤비가 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이쪽에 와서 다른 내용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아예 에어비앤비가 창출해서 그것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것이 바로 장기 숙박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왼쪽 그래프로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미국의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여기 분홍색 선, 이게 분홍색이에요. 여기서 분홍색 선이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2020년 2분기 여기인데요. 이 수치가 무려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되더니 50%로 떨어졌고 2022년 4분기에는 20%까지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색선보다 높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색선이 현장 근무,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오피스에서 나와서 현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좀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 건물보다 집에서 일하거나 다른 휴가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원격 근무와 현장 근무를 유연하게 둘 다 하는 하이브리드 출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작년 말 기준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하이브리드 출근, 원격 근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오피스에 출근하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 흐름을 에어비앤비가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 추세가 에어비앤비 고객들의 장기 숙박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기 숙박은 30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뜻합니다. 이 한 달 이상의 숙박 임대가 에어비앤비 전체 숙박 일수의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3%였는데 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아무래도 장기 숙박 고객들이 많다는 것은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매출의 안정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장기 숙박처럼 또 하나의 고성장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시장인데요. 에어비앤비는 매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나오고요. 50%는 해외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고속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해외 시장 곳곳에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요. 팬데믹 이후에 성장률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했고 독일에서도 60%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높은 존재감을 보였던 부킹닷컴을 조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밝히기를 앞으로의 차기 주력 시장은 아시아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른쪽 위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국 안에서 온라인 숙박 점유율인데요. 에어비앤비가 5위였습니다. 1위가 야놀자고 2위가 여기 어때네요. 그런데 바로 아래 그래프,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는 작년 1월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고요. 요새 정말 명동에 나가보면 작년과 다르게 외국인이 진짜 많지 않아요? 실제 수치로 확인하더라도 지난 7월에 외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호텔에 많이 묵긴 하겠지만 에어비앤비를 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K컬처에 힘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한국에 당연히 좋지만 에어비앤비에도 고속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동종업계 간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에어비앤비의 EV EBITDA, PER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이 EV EBITDA 밸류에이션이 22배 정도 되는데 동종업계의 평균이 15배 정도 됩니다. 진짜 비싼 주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률을 고려해보면 그만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 평균 연간 성장률이 27%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로 한번 눈길을 올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선행 12개월 기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EV EBITDA 밸류에이션 2년 동안의 역사적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쭉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밑에서 머물고 있죠. 평균치가 한 32배 정도 되는데 지금은 22.3배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평균치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기 힘들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에어비앤비의 위상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벌어들인 현금 중에서 쓸 거 다 쓰고 회사가 딱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까 봐 오른쪽에다가 해석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난 분기의 잉여 현금 흐름은 9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기준으로 하면 39억 달러인데요. 한화로 그러니까 1년에 5조 원 가까운 현금을 손에 딱 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진입니다. 매출 대비 마진이 43%예요. 이렇게 현금이 엄청나게 쌓이니까 자사주 매입에도 25억 달러를 지출했고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증시에 대비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 크게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의 위상이 올라간 명백한 증거로서 다음 주부터는 에어비앤비가 S&P 500에 정식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주가 상승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기관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찐막으로 이 얘기를 안 드리면 섭섭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달람이 올해 내내 AI를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AI 기술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차트는요, 설문조사에 대한 차트입니다. 포춘 아시죠? 네,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먼저 이거 왼쪽 그래프 보시면 AI가 언제쯤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 significant,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입니다. 향후 1, 2년 안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됐지만 향후 3년에는 이게 21%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가 되면 응답 비율이 65%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AI 기술 때문에 임직원 숫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CEO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향후 5년 안으로 임직원 숫자가 줄어들 것 같다, 감소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74%였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임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700만 개가 넘는 숙소를 보유한 곳인데 이 숙소가 해외에 많이 있고 이용객들도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숙소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 어렵고요. 이용객들의 문의와 문제 상황 해결을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일단 언어 지원부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요. 그런데 생성 AI라든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AI가 호텔 컨시어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자동 번역으로 아프리카 이용객들이 한국 숙소를 이용하면서 고객 지원센터에 물어봐도 그 해결이 AI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객과 숙소 주인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AI가 상황을 딱딱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공식 정책에 맞게 분쟁을 조정하고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제공이 이제껏은 어려웠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보다 속편하게 그냥 호텔 쓰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AI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거나 하는 여러 영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순달람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인류는 AI 시대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프라 업체인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지만요. AI가 어디에서든 당연하게 활용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에어비앤비와 같이 이런 업체들의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언제쯤 도래할지, 과연 그 예상이 맞는 건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은 저 순달람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